마을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었다. 그럴 분야가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전공하는 이제 전문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방식보다는 그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될 분야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제 분석은 아니고 이제 이 지금 실리 너아 마을을 이제 성공 사례로 꼽고 이전에 했던 그런 연구한 분들이 보면은 농촌 전문가들입니다. 농촌 마을 전공자들이 보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어메니티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실리 너아 마을은 그 어메니티를 최고로 활용한 그런 사례로 사업을 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간략하나만 이제 이 어메니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메니티라는 개념은 이게 영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하여튼 기분 좋다, 쾌적하다, 이런 향각인데 원래 이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아마 19세기 때 아마 19세기에 여러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당시에 어떤 도시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개선 목적으로 어떤 추진을 했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메니티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서 그걸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메니티 개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생활 개선, 환경 좀 개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밑에 썼는데 1967년에 이제 이것이 계속 확동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기보다는 국가에서 사업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업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 용어가 쓴 것 같은데 67년에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다가 1967년에 역사물 건조 보존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시빅 어메니티라는 얘기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1974년에 이제 아마 도시 농촌 어메니티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농촌의 어메니티 사업에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줬던 그런 것은 일본에서 했던 농촌 어메니티 사업.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줬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어떤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령화되는 문제, 이건 1960년대부터 굉장히 일본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정부도 굉장히 60년대부터 굉장히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도 아까 보면 1970년대 지금 영국 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농촌 인구의 소수화하게 농촌이 해체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제출을 해서 이제 합니다. 일본도 그랬던 걸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본에서 어떤 마을 자체적인 움직임들이 마을 지식인들, 마을의 어떤 청년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메니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어메니티 사업만 갖고 설명하다가 굉장히 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메니티에 관련된 그런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사례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농촌 어메니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마을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마을 주민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농촌 마을 어메니티 사업을 성공한 그런 지역의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특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식이 그것이 몇 년 전까지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농촌 관광에 있어서 어메니티 정의는
전반적으로 뭐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농촌 관광 어메니티의 유형을 뭐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이게 차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메니티라는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어떤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문화적 환경, 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쾌적함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뭐 이러한 일종의 그런 장치를 농촌 어메니티라고 일반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형은 뭐 자연적 자원이든지 아니면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뭐 자연적 자원에는 환경 자원과 자연 자원이 있고 뭐 환경 자원이라는 것은 뭐 지리적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 자원, 자연 자원 뭐 같은 건 있는데 제가 그 뒤에는 조금 더 뒤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얘기하겠는데 그다음에 문화 역사 자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원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자원과 자연 자원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 대기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자원에는 뭐 지형이 어떤 게 있고 토양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떠한 특정 식물이 어디서 자라는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자원에는 뭐 거기에 어떤 전통 건조물이 있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들면 실제 노아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다음에 뭐 신앙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유명 인물 그다음에 풍수지리 전설 같은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경관 자원은 뭐 농업 경관이라든지 뭐 산림 경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문화적 자원에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시설 자원 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적 자원에 보면은 이제 공동체 활동 지원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사업을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공동체 활동 자원이라는 것은 뭐 단지 그냥 만들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마을들이 대부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보면은 뭐 좀 오래된 마을은 두레를 했던 마을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상여를 고집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죽음 의뢰인 뭐 상여를 한다든지 뭐 상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공동체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건 죽음이라는 것은 마을의 행사로서 굉장히 마을의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1980년대까지는 이 고집이 있고 그 고집에는 상여가 있고 그래갖고 그 복원을 하고 지금은 다들 도난당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뭐 훼손되거나 그랬는데 상여가요. 그것도 이렇게 요새는 유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또 파는 분이 사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없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상여놀이를 상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는지 이래서 공동체 조직이 있는지 요것도 이 공동체 활동 자원의 사회적 자원의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어메니티를 사업을 추진하는 소재가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 주체들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농촌 어메니티 사업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사업이었던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보면은 지금 실리 너아마을에는 환경 자원이 굉장히 아까도 했지만 거기 가면은 거기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그래서 깨끗한 그다음에 워낙 고산지대니까는 깨끗한 수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한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 군락지라든지 그다음에 야생물이 서식한 분야가 있고요. 역사문화적 자원에는 유형 자원에는 형태가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너아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제가 소개를 그냥 까먹고 안 해드렸는데 요 지금 통방아가 디딜방아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됐는데 요즘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통방아하고 디딜방아 이 마을에 있는 디딜방아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물 자원 그러니까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기가 활용하기 위한 수자원을 굉장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 지금 디딜방아가 그 지금 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산지대의 어떠한 그런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에너지화 시키면서 이 디딜방아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요 디딜방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당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너화 마을이 지금 한 곳에 모여있고 한 2군데 정도가 모여있는데 옛날에는 이 마을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마을이 조그만 마을로 있었는데 그 마을마다 이 당나무가 있어갖고 그 당제를 지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된지 구체적으로 안 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활성화되면서 그 이전에는 더 이상 그 당나무에 대해서 당나무에서 그 마을의 제사인 동제를 지내지 않았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2000 몇 년도에 그 마을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마을의 동제를 새롭게 지내자. 당나무에 대해서 동제를 지내자. 그래서 지금 그 본동으로 하고 있는 그 마을 펜션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당나무에다가 동제를 지냈답니다. 여기에는 별로 그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갈등적 요소가 없었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제가 조사한 마을에서 뭐 이마댐 수몰 지역 갖고 동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성으로 인해서 마을의 정체성하고 충돌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대래 없어진 동제가 이 마을 사례로 해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사업을 해서 같이 함께 지내는 정월 보름날 지내는 거, 열나흘날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는 이전에 어떤 마을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아주 적게 되면 인구가 축소화되고 노령화되는 어떤 역동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긍심도 일으키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그런 전승이 단절됐던 동제도 다시 재현을 하면서 마을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뭐 굉장히 그런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마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정부에서 바라던 어떤 그런 아주 성공 사례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무형 자원을 형태가 없는 자원이지 주로 많은 분은 민속이라고 표현되는데 뭐 실내 민요가 있고 그 옆에 이제 600석 전설이라는데 뭐 저는 뭐 그 조사는 이 분야는 안 했습니다. 뭐 아마 전통적으로 민속하는 분들은 마을에 가서 옛 이야기 조사한다든지 옛 노래를 조사하는 분야인데 저는 요 조사는 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자원에는 뭐 계곡이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자원에는 뭐 이러한 측면인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산물 판매, 그 다음에 뭐 그 정보화센터라든지 인터넷 직거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동 자원 같은 경우 청년의 분야에 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러한 그 환경 자원이나 자원 자원이라든지 유형 자원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 뭐 다른 마을에도 없는 뭐 너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이러한 그 사회적 자원, 특히 마을 사회 조직이 어떤 그러한 사업을 이끌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이것은 제가 지금 보이는 건 사진에 보이는 거는 지금 펜션입니다. 저도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상당히 쾌적을 합니다. 쾌적하고 거기서 체험 활동을 하기엔 그다음에 뭐 그릴하기도 좋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사업에 이런 자원이 있어도 뭐 강원도의 뭐 산간 지역에 물론 이제 이것이 국가 민속 자료 33호로 지정된 주요 국가 민속 자료 33호로 제일 처음에 지정된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은 아마 다른 지역도 이런 그 역사적 자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환경적 자원이라든지 역사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자원이 있었고 그런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해서 성공 사례가 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메니티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지만 그런 분야를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문화적 자원이 있는지, 환경적 자원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전공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이 있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지, 마을에 전혀 옛날에 그런 조직이 없었고 활동한 적이 없었고 하여튼간 상래가 일어나면 그냥 현재처럼 병원에서 지낸다 이런 식의 운영되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메니티 관광적 목적으로 이러한 체험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은 굉장히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 자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자원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대동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동계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는 사회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그러게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두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 후기 때 어떤 이른바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일 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집약적 그런 농법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두레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그런 분야가 있고, 항상 어떤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어떤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활동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그런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또 반복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성공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회 조직 같은 것들이 그러한 역사적 자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 자원 분자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월 대보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어떤 성황제 진행, 동제라고 한 건 성황제라고 표현하던데, 그래서 성황당에서 있는 성황제에서 같은 5마을에서 한 마을에 모여서 지내면서 새롭게 마을 축제를 하는 정월 대보름 민속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이, 옛날에는 간단하게 동제가 전세되기 단절되기 전에는 그냥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했던 것이 그 마을 전체에, 그 지역 전체에 5개의 마을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행사로 진행되는 그런 분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초창기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요약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정부에 주도되는 사업이 있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민속마을 보존 사업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움직였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반면에, 이 지금 실리 너와의 마을에서 본 사업 같이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자극화시켜가면서 활성화를 하고, 그것을 자기 마을에 맞게끔 활성화를 해서 움직여서 마을을 성공한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걸 통해서 마을의 경제적인 부도 좀 축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전 상대적으로 좀 마을의 역동성이 좀 부족했는데, 마을 정월 대보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을의 역동성도 다시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점 찾기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것은 지금 제가 수강생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은데, 그냥 민속학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기존의 민사학자들은 여기 와서 그냥 너와 마을의 구조가 어떻고 어떤 재료를 그 지붕 재료를 어떻게 구하고 그 방을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방아를 어떻게 이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있지만은 현재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과거 그런 자기들의 생활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민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산촌 마을이 어떻고 뭐 이런 서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인 방향을 볼 경우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 학문만 아니라 어떤 이런 마을 만들기 사례에 갈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참 두서가 없을 것 같고 본론이하고 관련 없는데 이제 쓰는데 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 마을에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조사할 때보다는 역동성이 확실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낌이 뭐, 오래 머물지는 않고 거기서 그냥 간단히 머물다 갔는데, 뭐, 아는 분들도 볼 수 없어갖고,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역동성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좀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 말고도 지금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것은 급속한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 마을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가끔 뭐 저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요 밤에 불빛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거의 이제 마을이 사라지고 어떤 겨울에 가보면은 마을 주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은 그 마을 회관에 다 가 계세요. 마을 회관에서 거기서 완전히 생활 공동체로 생활을 하세요. 거기서 반찬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자녀분 젊은 세대들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활하고 더 이상 사람들도 새롭게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기농하는 인구도 있었다고 그래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농촌 마을 특히 인프라가 약한 농촌 마을은 거대한 양문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 농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인구가 지금 급속히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이게 대안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애를 낳는데 돈을 많이 주자 그러는데 돈으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 10여 년 정도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있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을 뭐 애 낳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애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단위로 주는데도 그래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래전에 다른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다시 다 모읍니다. 다시 다 독일로 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버립니다. 이민을 받아보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인구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인민이 이제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역동성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마을이 그렇게 역동성이 부족하게 된 거는 역시 큰 요인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가 크게 된다. 그게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인구 농업 인민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이런 강의가 저한테는 좀 낯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어색한 표정이 있거나 아니면 강의 진행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진행이 매끄러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민속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민속학 쪽을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혹시 그 강의 듣는데 어떤 조금 제가 그 소통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를 사업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지식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그들의 입장보다는 그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1차적으로 먼저 고려가 되고 그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요지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